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또다시 청와대에서 공수처 입법하자고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당대표 할 때는 공수처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못했죠.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민변검찰청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정한 수사기구는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권력기관을 중립으로 돌려놓으면 될 것을 왜 지금 그런 권력기관 중립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민변검찰청을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느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검찰이 사실 1%도 안 되는 주구 정치검사들 때문에 검찰청 전체가 중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1%도 안 되는 의용검사들 데리고 우파인사들, 보수 우파인사들 탄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 또 모자라서 공수처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변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기들이 나라 사정기구는 장악하겠다. 그 뜻에 불과하다. 그럼 왜 그게 민변검찰청이냐?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어서 검찰 위에 공직자나 이 나라 권력기관 사람들을 새로 전담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공수처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들로부터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수처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좌파 변호사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에 집어넣어 놓겠죠. 임기 보장해 놓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공수처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좌파 민변 검찰청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공수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민변검찰청 하나 만드는 짓이다. 그건 절대 불가하다. 민변검찰청을 만들겠다. 그게 공수처의 본질입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 내가 강하게 한번 반대를 하고 난 뒤부터는 공수처 말이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공수처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떠나고 난 뒤에. 그런데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공수처가 만약 독립성이 없으면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드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됩니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 인사 때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면 검찰이 추구 노릇을 하지 않죠.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사건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권을 잡은 자들은 자기 손에 칼을 놓고 정권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검찰을 또 이용해서 정치 수사를 하고 그런 잘못된 짓을 하죠. 지금도 1%도 안 되는 검사들 데리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변검찰청 공수처 만들어나면 이것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민변검찰청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좌파를 위해서 활동하는 좌파 검찰청이 될 겁니다. 이미 법원도 10%도 안 되는 이념 법관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지금 장악이 다 됐어요. 거기다가 검찰권까지 이런 식으로 민변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 이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이것은 국회를 청구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모르니까 좋은 거겠다. 그러니까 동의하자.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이라면 뭐 하려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모든 정책은 여론조사하고 결정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어떤 이유로도 통과돼서는 안 된다. 또 YS가 군부의 하나에 척결할 때처럼 지금 아마 법원 내 사조직은 앞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분들도 더 이상
좌파 이념에 따르는 재판활동 하지 마시라. 나는 그것을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정권이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기가 못하니 정권 넘어간 뒤라도 자기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좌파 민병검찰청인 공수처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힌 정권이다. 자기들이 퇴임 후에 정권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방파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사의 독립, 수사의 독립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나라가 잘 굴러갑니다. 검찰은 못 믿어서 공수처를 만들면 그럼 공수처 못 믿으면 그 위에 공수처를 또 하나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좋은 게 아니고 좌파들이 자기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새로운 방파제를 쌓는 그런 민병검찰청 하나 만드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한 결과 그게 이제 북한의 의도가 이제 명백해졌죠. 말하자면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다.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군축 협상을 시도한 것이지 핵폐기 협상은 아니었다. 비핵화 협상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당시에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말하자면 핵폐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하노이 미국 회담에서는 이제 명백히 북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을 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장평화회담이다. 김정은이 세계를 상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장평화회담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했을 때 한국의 모든 신문 방송들, 문정권의 사람들,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들조차도 저보고 막말했다. 심지어 막말 대마왕이라고까지 욕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예 막말 홍준표라고 낙인까지 찍어가면서 얼마나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까? 당내 일부 세력들은 지방선거 때 유세조차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보면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죠. 실제로 이번 하노이에서 이제는 실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하노이 회담이 파탄나고 난 뒤에 정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계속 추진한다고 했죠.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UN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그걸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철도 사업 추진한다고 했죠. 그게 대북 제재를 무릅쓰고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결별하고 유엔과 결별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겠다고 청와대 안보실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다시 운전대 잡겠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 참 위험한 생각을 한다. 또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가짜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말은 위장평화였죠.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연일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짜 평화라는 말은 자기들은 사용하면 되고 1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막말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한국 보수 언론도 똑같았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언론들을 보면 언론의 논조를 바꿀 때는 사실상 사고 형태로 사과까지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논조가 잘못됐다. 이제부터는 바로 잡는다. 근데 한국 언론은 그러지 않고 있죠. 저를 문정권과 합세하여 막말 프레임에 몰아넣고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 지방선거를 폭망하게 했던 신문과 방송에서 단 한 줄 저한테 사과하거나 자유한국당에 사과한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적으로 언론이 논조가 바뀌었죠. 북한이 예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다. 사설도 나오고 요즘은 그래 나오고 있죠. 그걸 내 쳐다보면서 참 이분들은 무책임하다. 어떻게 1년 전에 그렇게 나를 매도하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거 보면서 한국 언론의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참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탄핵 때 모든 언론이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도 내가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탄핵 재판이 왜 잘못됐고 박근혜 형사재판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 내 자세히 지적을 했을 때도 언론에 단 한 줄 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북핵폐기라는 말은 이젠 아예 언론지상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언론이 논조를 정하려면 적어도 주변의 모든 사건들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보고 논조를 정하시고 그리고 비난하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과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는 그런 언론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에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아니라 지금 한 2배로 늘어났죠.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 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죠. 또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는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이거는 아예 기구조차도 없죠. 소위 쉽게 말하는 공론화위원회조차도 없죠.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를 채택을 했습니까? 중국 가서 지 혼자 밥 먹고 왔죠. 혼밥인가 하고 왔죠. 그러고 난 뒤에 중국 인민들 상대로 무슨 선거운동인가 하고 왔죠. 시진핑 앞에 가서는 이거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하고 협의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날아간다는 보장이 있나? 확정이 있나?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난 참 이분 환경부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다. 비상저감 조치로 경제활동을 좀 줄이면 좋겠다. 말하자면 미세먼지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 이 뜻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마스크 줄 테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내가 참 기가 막힌 게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에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이부제 해라, 경제활동 줄이라 이런 국민들만 달달 볶고 있다. 미세먼지 안 나오는 원전은 중단시키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내뿜는 석탄과 LNG 화학발전량만 늘리는 청개구리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실제로 요 며칠 사이에 숨을 못 쉴 정도로 공해물질과 매연에 가득 찬 그런 서울 시내를 경험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한국의 44개 도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무능과 정부의 나태입니다. 대통령께서 기껏해서 말씀하신 말이 중국에서 협의해서 서해에 인공 강우하겠다? 인공 강우 그거 몇 번 실패를 했습니까?
지금 인공강우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중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공강우 기술이 세계에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 때 아마 인공강우를 3번이나 실시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공강우 실험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라기보다 중국발 공해 물질이죠. 이게 중국에서 발생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시료 채취해 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중국의 우리 대사관의 이야기에서 북경이나 연변 지역 미세먼지 나오는 거하고 한국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하고 시료 비교해 보면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 그 명백해집니다. 일부 이번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일 발표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원인 분석을 보면 2월 19일 중국 원소절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 날 중국에서 폭죽놀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난 뒤에 20시간 이후에 서울로 대거 미세먼지가 왔다고 합니다. 북경이나 선양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250km 떨어진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은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폭죽놀이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서울에서 다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온 거는 명확해지죠. 이제 곧 황사철입니다. 이 황사철에 황사와 중국 공해 물질이 뒤덮이면 대한민국은 숨쉬기도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황사는 멀리 태평양 건너 LA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발 공해 물질들은 이게 밀도가 높고 무겁기 때문에 1000m 이상 상공은 잘 올라가지 못해요. 600m에서 800m 상공에 머물러서 북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환경오염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것은 대중국 관계에 우리가 시사할 점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전농업 6월부터 8월까지의 산림을 불을 태워서 화전농업을 하는 바람에 그 연무, 연기, 안개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은 엄청난 말하자면 미세먼지 공포로 뒤덮였어요. 이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적극적인 환경 외교와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발생 원인국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는 다국적 연무 오염 협정을 체결하고 환경 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 화전농 중단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같이 참여해서 소화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협상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저소득금 마스크 지급을 하겠다.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한국에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공해물질이죠. 공해물질이 중국에 말하자면 이쪽에 동해안 쪽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동해안 쪽에 내륙에 있는 공장이 동해안 쪽으로 해안으로 옮겨지면서 중국 내륙의 공해물질 배출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한국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환경 정화시설 그리고 대기 오염 정화시설을 철저히 하게 하고 또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하다못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눈치만 보고 중국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외교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나는 그 재판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우선 수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BBK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BK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선 것이 그럼 다스 소유는 누구의 것이냐, 그거로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다스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이 세운
현대자동차에 시트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그룹에 있을 때 자기 형이 그 회사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겠죠. 도움을 주면서 자기 형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 다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시트 납품을 하면서 제법 커졌어요. 제법 커지고 나니까 물론 형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할 때 뒤에서 좀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줬겠죠. 그 과정에서 다스 소유권이 문제가 됐는데 형님이나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은 그 다스 소유권에 대해서 전혀 다툼이 없었고 서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 형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형님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회사는 내 회사다. 내 동생 회사가 아니다. 그래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가 흘러넘친다. 이명박 회사하고 다스의 자금을 386억인가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 주요한 쟁점이 다스 미국 소송 관련해서 그게 BBK 사건이죠. 미국 소송 관련해서 140억인가 손해배상을 김경중이 회사에 청구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덮어 씌워가지고 이건희 사면도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은 대가다. 말하자면 자기 소송 봐주는 대가로 사면도 해줬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뇌물죄로 또 넣었습니다. 우선 다스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 개인 회사입니다. 가족 회사고 개인 회사인데 형이 끝까지 자기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거는 형님 소유다. 굳이 뭐 이야기한다면 형님이 회사 운영할 때 또 협력업체 될 때 자기가 현대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야지 그 회사 경영 또는 뭐 문제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 회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명박의 회사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횡령죄를 또 물었어요. 그것도 참나 어이없는 수사였고 재판이었다. 난 그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건희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받았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이건희 사면 문제는 2008년도 11월 말경인가 제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도 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대한태권도협회장 자격으로 기자들하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아마 연합뉴스의 김범영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기자들도 다 있었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것이 옳겠다. IOC 위원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88 올림픽이나 2002년도 월드컵은 현대그룹에서 유치를 총대를 메고 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삼성이 총대를 메고 했으면 좋겠다. 내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사면 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연합뉴스의 김범영 기자가 기사로 써도 좋겠느냐. 근데 기사로 쓰라고 했습니다. 아마 연합뉴스 기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한태권도협회 협회장 자격으로 이건희 회장 사면 요구한다고 그 기사가 나가자 바로 뒤이어서 경기 단체들이 줄줄이 사면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면 요청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을 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전 세계 삼성 지사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 운동을 했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 겁니다. 그 대가로 지급했다는 이명박 대통령 BBK 관련 소송 비용은 워싱턴에 가면 김석환 변호사라고 삼성의 반덤핑 문제, 삼성의 대외 법률 문제, 특히 미국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국제 변호사죠. 재작년 10월에 미국 북핵 관련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김석환 변호사님하고 식사를 점심시간에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 말이 자기는 BBK 관련 소송 대리를 해주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 푼 받은 일도 없고 삼성으로부터도 별도로 돈 받은 일이 없다. 기존에 삼성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그 비용밖에 없고 별개로 소송 비용을 받은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가 무상으로 소송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국내에 참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런 말을 김석환 변호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억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엮어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 사건이 될 수도 없고 돈이 오고 간 게 없어요. 또 이건희 사면 대가가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사면해 준 겁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습니다. 다스는 일반 공무원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족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또 자기 친척하고 주식을 다 갖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 회사라고 덮어씌운 이런 판결은 이번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옳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사법권이 독립되고 법관이 독립되고 재판이 독립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